식당차로 몰려 들어온 승객들은 식탁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표정, 즉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스웨덴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허바드 부인이 우는 여자를 달래고 있었다. 자, 진정하세요, 부인.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자제력을 잃으면 안 돼요. 설사 우리 중에 끔찍한 살인범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 당신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답니다. 그런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앉아요. 내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푸아로가 일어서자 허바드 부인은 입을 다물었다. 차장이 문가에 서서 서성거렸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미셜. 푸아로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조금씩은 영어를 알고 계시므로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린 세멸 에드워드 라쳇, 일명 카세티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그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기 있는 부크 씨와 콘스탄틴 의사선생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쳇 씨는 오늘 아침 칼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 12시 37분까지는 살아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에 차장에게 문을 통해 이야기했으니까요.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계는 심하게 쭈그러진 채 발견되었고 1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체를 검시한 콘스탄틴 의사의 선생은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를 사망 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 기차가 눈사태 속에 파묻힌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누군가 기차를 빠져나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뉴욕 탐정 사무소의 직원인 하드맨 씨 증언에 따르면 이말에 몇 사람이 하드맨을 돌아보았다. 그분이 침실인 16호실 앞을 지나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린 살인범이 이스탄불 칼레행 열차의 승객 중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왜 가정이었지요? 부크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추리를 말씀드리지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라쳇 씨에겐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즈맨 씨에게 그 적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이스탄불을 떠난 둘째 날 밤에 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라쳇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적은 라쳇 씨가 예상했던 대로 베오그라드나 빈코브리치에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과 맥킨시가 잠시 플랫폼에 내려가면서 열어두었던 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차장이 제복을 입고 갖고 있던 예비 열쇠로 잠겨있는 라쳇 씨의 방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쳇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든 사람을 잔인하게 칼로 찌른 다음 허바드 부인이 방으로 연결된 사인문으로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요. 허바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살인에 사용한 단검은 허바드 부인이 화장품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제복 단추를 잃어버렸고요. 그런 다음 객실에서 빠져나와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빈 객실을 발견하자 서둘러 차장 제복을 여행 가방 속에 쑤셔 넣었고 몇 분 후엔 평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기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차 바로 옆의 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거 설명하지 않았군요. 라쳇 씨가 자신이 츠아리 브로드에서 시계를 1시간 늦춰놔야 한다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 시계는 중앙 유럽 시간보다 1시간 빠른 동부 유럽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라쳇 씨가 살해된 건 1시 15분이 아닌 12시 15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당치 않습니다. 부크가 소리쳤다. 12시 37분에 그 침실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라쳇 씨의 목소리였거나 아니면 라쳇 씨를 살해한 범인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제3의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라쳇 씨를 만나러 갔다가 그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장을 부르기 위해 벨을 눌렀지만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라쳇 씨인 척하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군요. 부크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푸아루가 허바드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 하신 말씀이라도?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 역시 시계 돌려놓는 걸 잊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부인. 아마 부인은 무의식 중에 그 남자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남자가 방 안에 있는 악몽을 꾸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면서 벨을 눌러 차장을 불렀겠지요. 글쎄요. 그런 것도 같네요. 허바드 부인도 수긍했다. 드래고 미로프 공작 부인이 뚫어질 듯 푸아르를 쳐다보았다. 내 하녀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인의 하녀는 제가 손수건을 보여주자 그게 부인의 것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투른 방법이지만 부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 남자를 마주했지만 그건 좀 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빈코브리치 역에 서 있을 때였죠. 하녀는 부인에게 빈틈없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려고 1시간쯤 뒤에 그를 만난 것처럼 증언했던 겁니다. 공작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군요.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다. 콘스탄티 의사가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바람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행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푸아로 씨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푸아로가 기묘한 눈초리로 콘스탄틴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추리를 내놓아야겠군요. 하지만 첫 번째 추리를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라도 그것에 동의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푸아로는 다시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마주보았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해법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드리지요. 여러분이 증언을 모두 듣고 나서 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기 있는 두 분에게 그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여권 위에 묻은 기름 얼룩 따위는 벌써 밝혀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는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가장 관심을 끈 점은 이스탄불을 떠난 다음 날 부크 씨가 식당차에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계급과 모든 국적을 대변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기차 안에 모여 있어서 흥미롭다는 말이었죠. 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도대체 어떤 곳에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답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한 집안에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운전사, 영국인 가정교사, 스웨덴인 유모, 프랑스인 하녀 등등으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제 추리의 골격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연출가가 배역을 나누어 주듯이 각 승객들에게 암스트롱 사건의 배역을 맡겨보았던 겁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롭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승객 개개인이 증언을 마음속에서 검토해보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맥킨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문에서 맥킨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암스트롱 사건을 언급하는 쪽지를 찾아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하지만 확실히 그리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다가 그 노인네가 부주의했던 모양이로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 말이 맥킨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확실히 태워버렸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럴 경우 맥킨시는 그 쪽지와 그 쪽지를 태워버린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살인범이었거나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아주 잘 맞는 생각이지요. 이제 하인이 차례입니다. 하인은 주인이 기차로 여행을 할 때면 늘 수면제를 먹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에는 과연 수면제를 먹었을까요? 베개 밑에 놓인 자동 권총을 보면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체 씨는 그 마지막 밤에 깨어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수면제는 라체 씨 자신도 모르게 먹은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맥킨 씨나 하인이 먹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 하트맨 씨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라첼 씨를 경호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에 이르면 하트맨 씨 이야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라첼 씨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그 사람이 방 안에서 지키거나 방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밤을 새우는 것뿐이죠. 하트맨 씨의 증언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라첼 씨를 살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탄불 칼렌 객차 안에 범행이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고 설명하기 힘든 사실이었으므로 전 다음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미뤄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우연히 엿들었던 더베넴 양과 아르버스넛 대령의 대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르버스넛 대령이 더베넴 양을 메리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한 점이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더베넴 양을 며칠 전에 알게 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령과 같은 형의 영국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첫눈에 젊은 숙녀와 사랑에 빠졌을지라도 천천히 예의 바르게 접근하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아르버스넛 대령과 더베넴 양이 실제로는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이유가 있어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소한 점이지만 더베넴 양은 미국에서 잘 쓰는 롱 디스턴스란 말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더베넴 양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로 넘어갑시다. 허바드 부인은 침대에 누워있으면 사인문에 빗장에 걸려있는지 아닌지 볼 수 없어서 올슨 양에게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2호, 4호, 12호 같은 짝수 침실에 계셨다면 빗장이 문 손잡이 바로 아래에 있으므로 맞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사무실 같은 방에선 빗장이 손잡이 위에 있으므로 화장품 가방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바드 부인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조작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해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쭈그러진 시계가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라첼 씨 잠옷 호주머니라니 시계를 넣어두기엔 불편하기 짝이었고 엉뚱한 장소지요. 더구나 머리맡에 시계를 걸어두는 고리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시계는 누군가 일부러 호주머니에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범행은 1시 15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일찍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말해서 12시 36분에 일어났을까요? 도크 씨는 이 추리를 옹호하기 위해 제 잠을 깨웠던 비명소리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약에 취해 있었던 라첼 씨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능력이 있었다면 저항할 능력도 있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맥킨 씨가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그것도 2번째에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라첼 씨는 프랑스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한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2시 36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절 속이기 위해 꾸며낸 연극이란 결론이 나오더군요. 누구라도 시계 조작 따위는 추리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소재니까요. 그들은 제가 그걸 간파해내고 제 자신이 똑똑함에 취해서 라첼 씨가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12시 36분에 들은 목소리는 라첼 씨의 목소리일 리 없고 따라서 라첼 씨는 이미 죽어 있을 거라고 추리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12시 36분에 라첼 씨는 수면제에 취한 채 자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 수법은 성공했습니다. 전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프랑스어를 들었고요. 만일 제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누군가 나서서 알려주었을 겁니다. 필요하면 맥킨 씨가 대놓고 말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실례하지만 푸아로 씨, 그 말은 라첼 씨가 한 게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니까요. 라고요. 자, 과연 실제로 범행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죽였을까요? 단지 의견일 뿐이지만 제 의견으로는 라첼 씨는 새벽 2시경에, 즉 의사선생이 추정한 시간 중에 가장 늦은 시간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냐면 푸아로는 말을 멈추고 관중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한 채 귀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눈동자가 푸아로에게 못 박혀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바늘이 떨어지면 그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푸아로가 느릿느릿 말을 했다. 놀랍게도 승객 중 어느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기하게도 승객 각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증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맥킨시와 아르버스너 대령은 서로 상대방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이전에 친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가장 어려운 두 사람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영국인 하인과 이탈리아인 사이에서, 그리고 스웨덴 여인과 영국 아가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상해. 승객 모두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리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나서 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도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꿈인 일이겠지요. 전 아르버스너 대령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배심원은 12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12사람의 승객이 있습니다. 라치 씨는 12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이것으로써 내내 의아했던 것. 왜? 이런 한사는 때에 이스탄불 칼레행 열차에 승객이 많이 몰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